대본이. 그러면 질문에 의해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디오스타 대본. 근데 질문에 의해서 그 대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작가가 정확하게 그 대답까지 다 적겠습니까? 자유롭게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본을 작성된 진행자나 출연자가 정확하게 대본대로 말해야 할 부분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정보 프로그램도. 근데 이제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는요, 생방송 오늘 아침이나 생방송 오늘 저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대본은 패널들의 대사가 거의 미리 그 패널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에게 미리 물어봐서 이런 질문이 갈 거니까 방송하기 전에 생방송으로부터 하잖아요.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를 대충 듣고 거기에 적어줘요. 그러면 패널들이 거의 어떤 프로그램 의도에 맞춰서 대본에 나오는 대로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좌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그 양상이 다릅니다만 그러한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기분 좋은 날을 녹화합니다만 나중에 대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다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본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통 그 멘트들을 하게 됩니다. 둘째, 대본은 논리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 되도록 구성 순서를 잘 따라야 하며 대화의 분위기가 프로그램 내에 잘 유지되도록 진행자와 출연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진행자의 특성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성격, 캐릭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처음부터 잘 알고, 물론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자 같은 경우는 MC 같은 경우는 MC를 선정하기 전에 프로그램 성격과 맞는 성격의 MC들, 특성의 MC들을 선정을 하게 되죠. 발탁을 하게 되는데 그 MC에는 뭐 유재석 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나운서 출신의 분들도 김성주 씨라든지 전현무 씨라든지 또는 뭐 강호동 씨라든지 여러 MC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선발을 할 때 그 프로그램 특색에 맞춰서 MC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대충은 그들의 성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성격에 맞춰서 대본도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대본들을 작성을 해주라. 그래야 전체 대화의 분위기가 잘 프로그램 내에서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 의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장 관심을 끌 만한 부분과 가장 흥미로운 부분, 그리고 중요한 논점 혹은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질문을 연구하면서 대본을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뭐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질문자, 그러니까 MC가 되겠죠. 뭐 라디오 스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들, 인터뷰어들에게 진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출연자들로 하여금 가장 시청자들이 그 출연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 흥미로운 부분, 또는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든지 논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올 것인가를 대충 예상을 해서
그래서 대본을 작성해야 된다.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특히 김구라 씨가 뭐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진행 과정을. 작가분들이 가서 미리 예상, 사전 그 출연자들과 사전 그 질문들을 하고 어느 정도 답변들을 받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대본을 작성을 해서 질문지를 이렇게 그 MC들한테 나눠 주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 대본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이 촬영할 때 보면 그 관심을 끌 만한 부분, 흥미로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백분 토론 같은 경우는 중요한 논점,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지를 연구를 해서 대본을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애드립이 예상되는 부분은 여유 있게 구성하여 출연자로 하여금 즉흥적인 이야기가 적절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여지를 고려해야 한다. 애드립이 강한 그러한 그 MC들, 뭐 아까 열관 그 강호동 씨나 유재석 씨나 또는 신동엽 씨나 김구라 씨라든지 또는 뭐 전현무 씨라든지 김성주 씨 이런 분들, 이경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애드립이 굉장히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 대본대로 가면 오히려 딱딱해지고 느낌이 좋아지지 않는데 자유자재로 이렇게 애드립을 할 수 있도록 그 터놓고 이렇게 그 대본을 주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애드립을 그러나 큰 틀에서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의 대본 정도를 주어지고 작성을 해주고 그 어떤 여유 있게 구성을 해서 그 애드리브에 그 진행자에게 맡기는 그러한 그 대본이 필요하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드리브라는 거 아시다시피 즉흥적인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애드리브. 원래 애드라는 것은 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립은 입술이고 그러니까 그 더하는 말이에요. 그 대본과는 달리 거기에다가 즉흥적으로 더해서 말하는 것을 애드리브라고 하죠. 그 유독 그 애드리브에 강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섯째, 프로그램 내에 진행자와 출연자가 주고받을 토크의 주제와 내용을 미리 이해한 후에 연출의 방향에 맞춰서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구성과 내용 전달을 모색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않게 이런 것들을 그 진행자와 출연자들, 게스트라든지 패널 이런 분들의 특성, 또는 성격, 또는 그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예상을 해서 연출의 방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 거기에 그들의 특성을 살려주면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구성과 내용 전달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토론에서는 특히 주제가 왜곡되거나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되 찬반 중립의 다양한 의견이 짜임새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대본을 구성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에서의 보도 제작에서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적인 어젠다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 모델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공평성 있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정과 공평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불편부당성이란 얘기예요. 불편부당성이라는 거는 똑같이 배분을 해줄 수 있는, 뭐 1분을 뭐 30초를 시간을 줬으면 반대쪽도 30초를 줘야 됩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디베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커스하고 달라요. 디스커스는 의논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디스커스고, 토론은 거기서 합의점에 도달을 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게 토론이에요. 디베이트죠.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불편부당성, 공평성과 공정성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돼요. 공평성이란 건요, 형평성과 비슷한데 30초를 이쪽 A 분에게 줬으면 B라는 사람, 상대 쪽에 B라는 분은 또 30초를 줘야 됩니다. 뉴스에서도 인터뷰할 때 각 원내대표, 당대표 발언이 나올 때 그것만 계속 모니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에서 정확한 시간이 편집이 됐는지. 토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공평성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배분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됐든 내용이 됐든. 공정성은요, 여러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부니까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정성이라는 거는 사회자가 한쪽에 치우치는 이념을 갖고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 뭐 보수적인 분이라든지, 물론 각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공정성을 가져야 돼요. 한쪽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진행자가 그쪽에 그 발언을 하는데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감탄사를 낸다든지, 그리고 반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이념이 다른 쪽에 얘기가 나올 때 약간 약간 비난적인 태도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정성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이제부터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것들 좀 보세요. 보시면 약간씩의 뉘앙스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방송사에서 입맛에 맞게 MC들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요. 뭐 약간 눈치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제가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도로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실무를 해야 될 국민들과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도 하셔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번째, 출연자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의뢰할 경우에는 원하는 내용의 방향만 간단하게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시간 분량을 명확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다음, 8번째, 모든 프로그램의 대화체 대본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작성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큐멘터리 구성에서 나레이션 작성법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본이 영상 편집 이후에 나오는 게
가장 유일한 모든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큐멘터리는 자연 다큐멘터리든 휴먼 다큐멘터리든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의 연출, 기획 의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기본 구성안은 갖고 있을 때 연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뭐 아프리카에서 동물들이 무슨 연출의 의도에 맞춰서 합니까? 프로그램 의도에 맞춰서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촬영을 하고 와서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에 맞춰서 편집을 하는 거죠. 영상 편집. 그리고 거기에 대본을 작성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미리 작성을 하지 않고요. 자, 다큐멘터리 구성 내레이션 작성법에서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구성이라는 것은 주제와 소재의 선택뿐만 아니라 소재의 사실에 대한 확인, 취재, 이해 입각한 관점 등을 단계별로 취재해야 할 구성 작업이 많죠. 미리 사전에 이렇게 사전 조사할 게 많아요. 다큐멘터리. 더욱이 이 소재에 대한 상황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 영상화가 가능한지, 촬영이 가능한지, 주제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얼마나 시청자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 작업을 기초 구성 작업을 한 다음에 촬영과 편집을 마친 다음 그 후에 내레이션 대본을 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을 프리뷰를 통해서 숙지를 하고 영상이 만들어내는 문맥을 어떤 그 문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맥을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좋은 내레이션 대본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획을 어느 정도 갖고 사전 조사도 하고 해서 막상 촬영에 들어갔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뭐 사자라든지 남극의 어떤 북극곰을 취재한다든지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예상한 대로만 촬영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느 정도 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영상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쪽의 의도와 달리, 다른 쪽의 기획 의도와 달리 부분을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 다큐멘터리예요. 그게 또 맞는 얘기고요.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다큐멘트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래서 기록, 그러니까 현장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영상을 TV 다큐멘터리는 영상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나중에 스토리화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다큐멘트 플러스 스토리가 합쳐진 게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첫째, 영상 문맥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구성 작가는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리뷰하면서 영상 속에 담긴 내용과 그리고 기획 의도를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영상 문맥의 논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 구성 작업 아니겠습니까? 연출자와 함께 설정한 구성안이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구성은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인 만큼
촬영이 완료된 후에 편집을 위한 재구성 작업도 작가의 몫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한 다음에 편집을 위해서 구성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편집 TV 제작을 들으신 분들은 다큐멘터리 편집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좀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 수많은 아프리카에 한번 갔다 오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 날 동안 길게는 뭐 몇 달 촬영할 수도 있고 뭐 다녀와서 다시 재촬영하러 간다는 보충 촬영 이런 경우가 거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테이프에 촬영을 해와요. 그래서 그것을 프리뷰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리죠. 전체 러프하게 보는 거죠. 보고 나서 뭐 엔진은 다 미리 스크립 된 거에서 다 걷어내지만 그 OK 그 테이프 중에서도 영상 중에서도 그 프리뷰를 하려면 너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들을 기초 구성으로 해서 엮는 거 기승전결에 따라서 기에는 테이크 넘버 몇 번에서 몇 번을 쭉 무조건 거의 다 집어넣는 거죠. 기에 포함되는 거는 먼저 찍혔던 것도 있고 나중에 찍힌 것도 있고 테이프 넘버에서 몇 번이 있을 수 있고 다 집어넣고 필요한 것 승에는 승, 정에는 정, 결에는 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파인 커팅해서 그것들을 잘라내면서 버릴 건 버리면서 순서대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구성안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큐멘터리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구성안이 나와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다큐멘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성은 소재를 선택하고 배려하는 만큼 촬영 완료된 후에 편집을 위한 재구성 작업도 방송 작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 프리뷰를 쭉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출자도 마찬가지지만 내레이션 영상에 대한 의미 부여로서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성안에서 그 기승전결 부분에서 그 프롤로그부터 해서 에필로그까지 그 몇 분이 이렇게 적정한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그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이제 편집을 위해서 배열을 시켜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편집을 해야죠. 영상의 흐름을 단락으로 분리하면서 시간을 재기도 하는데 장면별로 혹은 컷 단위로 의미 단락을 나누기도 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러브 커팅에서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파인 커팅에서 순서를 제대로 맞춰서 기승전결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면별이라든지 또는 컷 단위로 이렇게 의미 단락을 하라는 얘기예요. 컷이 모여서 뭐죠? 씬이 되고 씬이 모여서 드라마 같은 시퀀스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응용할 수도 있어요.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죠? 시퀀스라는 건 뭐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를 시퀀스입니다. 연극에서 막을 내렸을 때처럼 막을 내려서 청년이 노인 분장으로 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이 많이 흐르는 거를 막이에요. 막 시퀀스입니다. 이럴 때는 주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을 쓴다고 했죠. 장면 전환에서. 씬이라는 것은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소가 좀 바뀌고 시간대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다큐멘터리도 얼핏 비슷해요.
거기에 맞춰서 뭐 디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포커스 인아웃도 할 수도 있고 아이리스 인아웃도 할 수 있고. 자, 내레이션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를 제시해야 되죠. 결론을 방송 언어로 함축성 있게 요약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얘기하는 게 함축성 있게, 간략하게, 짧게. 그리고 방송 언어라는 것이 구어체란 얘기예요. 짧게.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송 용어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방송 대본은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레이션의 기능과 표현법. 내레이션은 무엇보다도 전체 줄거리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는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전체 줄거리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시켜야 되고,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과 말이 결합되니까 영상을 중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의 의미를 읽게 해주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레이션 대본은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의 뭐 감흥이라든지 감칠맛 나는 맛이라든지 의미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영상을 그대로 중계방송, 뭐 야구 중계하듯이 그렇게 중계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해주라. 일방적인 영상과 일방적인 말이 아닌 조화 있는 영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동떨어진 말을 대본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 프롤로그의 표현, 처음 시작할 때 표현은 인상적이며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프롤로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 4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프롤로그. 여러분들도 많이 구성안에 프롤로그 작성을 했더라고요. 프롤로그는요, 요즘 시대 더 중요합니다. 이 대본에서. 특히 구성안에서. 그래서 대본은 구체적으로 정말 인상적으로 프롤로그를 작성을 해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내레이션은. 왜?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임팩트가 없으면 그냥 바로 돌려버려요. 옛날에는 리모컨이 없을 때는 TV 앞으로 가서 로타리식으로 이게 뭐 귀찮기도 하고 뭐 또 가족끼리 나도 봐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서 또 보고 싶은 사람 또 의견을 듣고 해서 좀 나중에 돌려보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엔 리모컨을 바로바로 돌리잖아요. 조금 재미없다 싶으면 이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에서 재미없으면 바로 돌려요. 그래서 약간 임팩트 있는 인상적인 그러한 그 다음에 전개될 내용이 호기심을 발동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롤로그 굉장히 중요하죠. 내레이션은 각 부분의 영상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함과 동시에 다음 영상을 이어주는 연결 멘트 역할도 해야 된다. 브릿지 멘트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상과 영상을 이어주는 멘트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날 라든지 사자들이 실컷 포식을 한 다음에 전투와 같은
사냥을 끝내고 가족끼리 모여서 사자 가족들이 초식동물 한때 모여서 그렇게 실컷 포식을 하고 석양에 있는 인서트 카트죠. 그 아프리카 석양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다음 날로 이렇게 페이드아웃 페이드인이 되면 좋은데 밤에 또 거기에 또뭐 시라손이라 뭐그 어떤 버려진 또 나머지 것들을 독수리가 와서 또 먹을 수도 이러한 영상이 이어진다면 영상과 영상이 이어지는 그런 멘트. 자, 그 뭐 사자들이 이제는 늘어지듯이 포식을 한 후에 늘어지듯이 이렇게 숙면의 자세로 들어가군요. 아프리카의 전경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정말 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때 뭐 하면서 갑자기 또 뭐 다른 동물들이 접근해서 또 이런 어떤 연결 멘트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상과 영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멘트도 브릿지 멘트도 해야 된다. 은유나 비유, 그다음에 예시, 의문, 소개, 화면 이면의 상황 설명. 화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에서 펼쳐지는 물론 이제 우리가 팬이라는 것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카메라를 움직이는 건데 그 뭐 팬이라는 건 파노라믹의 약자예요. 팬.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화면 외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그 화면 밖의 상황들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시간의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될 수도 있고 사건 상황이나 상징적 매개물, 대상 화면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우리가 대본에서 내레이션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레이션을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배치시키고 가장 주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키 영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키 비주얼 이미지가 될 수가 있겠죠. 찾아서 효과적으로 배치시키며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전체의 주제와 시각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대본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레이션 대본은 시각적인 통일성과 화면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다양성을 골고루 살리기 위해서 훌륭한 화면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도록 작성돼야 되고 가능한 한 시각에 거슬리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통일성 전혀 생뚱맞는 물론 영상 편집은 시각적인 통일성으로 했는데 대본 자체가 어떤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또는 어떨 때는 또 다양성을 또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훌륭한 대본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레이션 대본이 아니다. 자, 에필로그 표현 역시 인상적이어야 된다. 지금까지 전개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도 주제와 기획도 뭐 연출자 관점 같은 것들 압축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동안 뭐 50분짜리를 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남겨주란 얘기죠. 여운을 남겨줘야 돼요.
여운을. 그리고 그 프롤로그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저희 프로그램을 채널을 돌리지 말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시청자들을 이렇게 그 나쁜 말로 말하면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스러운 말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을 유도하는 그러한 영상과 대본이라고 한다면 에필로그는요, 프로그램을 끝나는 부분에서 연출의 의도라든지 기획 의도, 프로그램 기획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어떤 그 여운을 줌으로써 그 상징적으로 또는 메타포, 은유적으로 그 여운,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요, 극장론이 있어요. 극장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올 때 보면 관중들의 그 태도, 액션 또는 표정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영화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재밌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나오면서 수근수근 하고 특히 반전의 영화들 같은 경우 어떤 논평들을 엄청 하면서 나오죠.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완전히 그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반전의 결말을 하든지 이럴 때 경악을 금치 못해서 사람들이 멍한 상태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재미가 없는 영화 같으면 딴 얘기만 하는 거죠. 별 영화에 대한 가문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가서 뭐 먹을까 붙어서 해서 뭐 타고 갈래 집에 이런 거 차 한잔 하고 갈래 이런, 그러니까 그 태도만 봐도 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요, 영화도 첫 장면에서 전개되고자 하는 연출의 의도 부분을 메타포로 보여주는,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분위기의 연출 기법이 좋은 거고, 에필로그에서 결말 부분에서도 이러한 표정들이나 액션, 반응, 리액션에 대해서 들은 결국은 많은 관객들이 또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차후에 내용을 스포일러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용을 미리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나올 때 그런 영화들은 또 임팩트 있게 많은 리액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자, 방송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그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아닙니까? 주로 재미 요소보다는 어떤 그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지한 어떤 그 성찰을 할 수 있는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은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 그 내레이션 또는 대본의 역할이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촬영과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 방송에 대한 어떤 든든한 신뢰감, 공익적인 부분에서 그 시청자나 국민들에게 어떤 그 유익한 부분을 제공한다는 방송의 어떤 본연의 임무, 의무 이런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마지막 그 에필로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레이션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방송 대본에 있어서 첫째, 영상의 내용에 따라 글을 얼마나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능한 말이 영상에 극대화시키도록 써야 된다. 뭐 아까 얘기 나온 것들 중에